안녕하세요. 슬슬 무더워지는 날씨에 잘 적응하고 계신지요?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혼하고 나서 딸 하나만 곁에 두고 있는 60대 남성입니다. 올려주시는 사연 꾸준하게 잘 듣고 있는 단골 애청자이기도 하고요. 썰맘 채널은 정말 오래전부터 애청자로 듣고 있다가 이번에 용기 내어 제 사연도 보내보게 되었네요. 사실 제게 그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저는 임대 아파트에 살며 한 달 한 달에 근근히 살아가던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잠 살다 보니 사람 팔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더 가치 있게 살고 늘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나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게 살던 제가 그야말로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예전에 우리 아이가 좀 어렸을 때 와이프는 저를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늘 제게 불만을 쏟아내고 다투는 일이 다반사였지요. 그러다 끝내는 대화로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무작정 캐리어를 갖고 집을 나가버렸네요. 그때 저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을 때에는 막막하기도 하고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가야 할지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그때 제 딸은 초등학생이었는데 아이는 엄마가 더 이상 우리 앞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듯 엄마를 내내 기다렸는데 참으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딸이기도 하고 혼자서는 도무지 애 키울 엄두가 나지 않아서 보육원이라도 맡길까 친척집이라도 보낼까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을 딸이 알아차리기라도 했는지 어느 날인가부터 딸이 아침밥을 해놓기 시작했어요. 아빠, 반찬이 입맛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말해줘. 내가 다시 해줄게. 라며 말하는데 저는 딸이 그만 안쓰러워 꼭 안아주고 말았어요. 딸은 아빠가 엄마처럼 자기를 등지기라도 할까봐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딸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물론 다른 곳으로 보낼 생각조차 하지 않았네요. 딸은 속 한번 썩이지 않고 무럭무럭 잘 자라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장학금을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딸은 저의 자랑이었고 저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착하고 예쁘기만 했던 딸이 대학교에 들어간 지 몇 달 만에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달라진 건 기가 시간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자기가 알아서 초저녁에 들어오던 딸이었는데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는 밤 9시가 돼도 10시가 돼도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게다가 사춘기 때도 안 하던 반항과 말대꾸까지 제 앞에서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속상해서 딸을 타일렀을 뿐인데 딸에게는 그 마음이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민지야, 너 요즘 왜 그러냐, 어? 대체 지금이 몇 시인데 아빠한테 연락도 안 주고 그렇다고 전화도 안 받고 지금까지 뭐하고 다닌 건데?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아빠, 나 이제 대학생이라고요. 더 이상 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제 할 일 하고 있어요. 어제도 동아리 애들이랑 스터디 갔다 온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끝나고 놀러 갔는데 아빠 걱정할까봐 저만 빠져나왔다고요. 아니, 무슨 스터디를 그 밤늦은 시간에 해. 아빠는 그 스터디 한다는 말도 솔직히 믿기가 어렵구나.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네가 내 딸인 이상 이렇게 연락도 없이 매번 아빠 실망시키면 걱정하고 참견할 수밖에 없어. 다른 아빠들은 아빠랑 다를지 몰라도 그래도 아빠는 너 하나 애 지중지 키우면서 살았고 다 큰 녀석인 만큼 아빠가 무슨 말 하는지 무슨 마음인 건지 알아주면 좋겠다. 원래는 더 차분하게 말하려고 했지만 맘처럼 잘 되지 않았어요. 말하다 보니 저는 저대로 화가 나서 언성이 높아지고 말았고 딸은 딸대로 제 말에 기분이 상했던지 한숨을 푹 쉬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물론 압니다.
제가 너무 잔소리가 심하다는 걸요. 어쩌면 대학생이나 된 다 큰 딸에게 자유도 안 주고 심하게 간섭한다 보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딸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금지옥엽으로 키운 딸이 자칫 연애를 잘못해서 이상한 놈하고 엮이진 않을까 조마조마하기만 했으니까요. 딸이 들어간 방 안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의 울음소리를 들으니 또 내가 그렇게까지 화낼 건 아니었는데 다 이 애비가 죄인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딴에도 속이 타들어가서 식탁에 앉아서 혼자 얼음이 가득한 냉수를 들이켰습니다. 딸은 이미 대학생이고 어른이 된 만큼 이제 저한테서 독립을 해야 되는 건 맞았죠. 그런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스스로도 답답하더라고요. 딸이라도 이런 제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게 너무 속상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딸과의 잦은 다툼이 계속되던 어느 날, 그날도 제가 아침에 딸이 나갈 때 꼭 통금 시간을 지켜달라고 신신당부를 했건만 밤 10시가 됐는데도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저는 결국 집 밖으로 나가서 딸을 기다렸습니다. 아파트 주변에는 가로등도 많이 없어서 딸이 걱정되었어요. 저는 딸에게 계속 전화를 걸며 주변을 서성거렸는데 딸은 끝까지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화가 나기보다는 속상해서 눈물이 차오르더군요. 그날 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벽까지 밤을 꼬박 샜음에도 딸은 돌아오지 않았네요. 피가 마르더군요. 그날 밤이 너무나 힘들었고 머릿속에서는 온갖 상상이 들어 아침까지 연락이 안 되면 경찰이라도 신고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러다 저는 어느 순간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눈이 떠지지 않을 정도로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피곤했어요. 그날은 주말이라 회사는 나가지 않아서 다행이었는데 그러다 누가 저를 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온몸이 너무 무거운 상태였고 머리는 어제 마신 술 때문인지 어지러웠는데도 그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리더군요. 민주야, 민준이? 저는 정신이 번쩍 들며 황급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그건 바로 어젯밤 애타게 기다렸던 딸아이지 않겠습니까?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딸 곁에는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이게 뭐야? 내가 지금 잠이 덜 깬 건가? 갑자기 이게 무슨... 저는 눈을 비비면서 그 상황이 꿈이기를 바랬습니다. 그 남자는 언뜻 보기에도 나이가 들어 보였는데 딸은 어쩌자고 다짜고짜 아무 예고도 없이 그 사람을 제 앞에 들이밀었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민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남자는 누구고? 어떻게 아빠 앞에 아무 연락도 없이 낯선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 그것도 남자를. 저는 다짜고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딸의 돌발 행동에 황당하게까지 했는데 설마 만약 우리 딸과 내가 생각한 짐작이 맞다면 당장이라도 그 남자의 얼굴을 후드려 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그 남자가 누구냐고 묻는데도 딸은 가만히 고개를 떨군 채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대꾸를 하지 않으니 제 감정이 점차 더 격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반응에 놀랐는지 그 남자가 딸의 옆으로 바짝 다가와서 앉았습니다. 저는 딸이 제 말에 대꾸도 하지 않자 이번에는 곁에 있던 그 남자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눈에 봐도 나이가 많아 보였는데 나이 들어 보이는 색깔의 양복까지 입고 있으니 더 나이가 들어 보이더라고요. 눈가에 주름이 심상치 않았고 피부도 축 처져 있는 게 자세히 보면 볼수록 제 또래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길 바라며 침착해지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최대한 이성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누구요? 지금 우리 딸이랑 내 앞에 있는 이유가 뭐요? 우리 딸이랑 무슨 관계입니까?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질문에 그 남자가 순간 움찔하더니 고개를 서서히 들어서 저를 쳐다보는데 딸이 먼저 치고 들어왔어요. 아빠, 저 할 말 있어요. 예상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제 옆에 있는 이 사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제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미 제 마음을 결정한 이상 하루라도 빨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무턱대고 찾아온 거예요. 너무 무섭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예의 차릴 시간이 없었어요. 죄송해요. 딸은 손을 덜덜 떨며 심하게 울기 시작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듣는 내내 저는 눈이 뒤집힌 상태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며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식으로 느닷없이 내 또래의 남자를 좋아한다고 데려올 수가 있는 건지 딸과 그 남자를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정식으로 자리를 만들어서 데려와도 기가 막힐 판국에 외박한 다음 날 내 또래 남자를 사랑한다며 버젓이 나타난 비상식적인 일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100번 양보해서 우리 딸은 어려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 남자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딸과 함께 황당하게 등장을 한 건지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딸에게서는 더 충격적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저 아이가 졌어요. 딸이 임신을 했다는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고 말았고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남자의 멱살을 잡으며 후드려 팼습니다. 그러자 딸이 온몸으로 그 남자에게 손끝 하나 대지 말라며 막아버리고 그 남자는 자기는 괜찮다며 딸을 안아주더군요. 울지마 민주야. 아버님이 화가 난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나처럼 나이 많은 사람이 꽃다운 널 책임지겠다고 아버님 앞에 섰으니 얼마나 화가 나고 기가 막히겠어. 난 아버님 이해할 수 있으니까 가슴 아파하지 마. 내가 널 지켜줄게. 이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는 온몸이 뒤틀리며 사태를 어떻게 진정시켜야 할지 모르겠는 겁니다. 저는 딸이 감싸고 있는 바람에 더 이상 그 자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파풀이로 집안의 모든 물건들을 다 내던져버렸습니다. 집안의 모든 물건들은 다 아작이 나버리고 딸은 덜덜 떨고만 있었으며 그 남자는 제가 진정할 때까지 입을 꾹 다물고만 있더라고요. 저는 한동안 이성을 잃고 난리를 치다가 기운이 빠져 제 풀에 나자빠지고는 좌절을 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야 다들. 내 딸견이며 당신이며 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지금 결혼 허락받으러 온 거요? 내 딸 인생 망친 대가로 책임이라도 지시겠다고. 대체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나 진짜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이 먹고 지금 이게 무슨 비상식적인 행동이야. 뭐 임신? 얘 지금 20살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얘를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딸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키웠는데 감히 너 같은 게. 제가 쓰러질 것 같자 그 남자는 제가 뒤로 넘어갈까봐 아슬아슬해 보였던지 당장에 저를 받쳐주려 했습니다. 허나 그 큰 손에 뿌리치니 당장에 제 앞에서 무릎을 꿇은 후 싹싹 빌며 사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진짜 사랑합니다. 만난 지 오래됐고요. 민주랑 잘 살겠습니다. 우리 아이 낳고 잘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밤늦게 스터디한다고 할 때부터 이놈과 연애질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진작에 알아챘어야 했는데 어설프게 딸을 간수 못한 게 스스로에게 참으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는데 곧 그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제 마음속은 이미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제 나이가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50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신이라고? 당신 나이가 50이라고? 신식이나 나이 드신 어른이면서 내 딸한테 겪지 않아도 내 고통까지 짊어지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었어? 당신 대체 뭐 하자는 거야? 아무리 어린애가 좋다고 매달려도 어른답게 물리치고 타이르고 돌려보내야지. 철없는 것에 장단 맞추고 우리의 인생 망쳐놓고서 책임지겠다고 지금 내 앞에 있는 거야? 안 돼. 나 이 결혼 도저히 허락 못해. 민주 너 아빠 말 잘 들어? 나랑 의절을 하고 이 남자랑 나가 살던지 아니면 이 남자랑 헤어지던지 둘 중 하나 선택해. 청천벽력 같은 말에 이미 뒷목을 잡고 딸의 대답에 따라 병원에 자칫 실려가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었어요. 우리 딸이 이제가 20살인데 30살이나 나이 차이 나는 남자들 어떻게 사위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비로서 억장이 무너질 뿐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딸을 얼마나 어렵게 키웠는데 이런 인간한테 주려고 딸을 여지껏 공부시키고 한 줄 알아? 다른 말 할 것 없어. 당장 헤어져. 저 남자와의 결혼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있어서도 안 될 얘기고. 알아? 민주야,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겪을 수 있어. 이런 일도 금방 지나가기 마련이야. 잘 생각해야 돼. 아빠랑 같이 지금 당장 병원 가자. 제발 이번만 아빠 말 좀 들어줘. 부탁이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딸의 손을 부여잡고 그렇게 애원했고 딸이 정신을 차리기를 바랬습니다.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무턱대고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런데 또 딸은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으며 그 남자 뒤로 숨어버렸고 그 남자가 딸을 대변해 주더군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아버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사실은 그래서 헤어지려고 몇 번씩이나 마음을 먹었었고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헤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저 그래도 초혼이고 돈도 좀 있습니다. 아버님한테는 성에 안 차는 실망스러운 사이겠지만 우리 민주 고생 안 시키고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방금 사위라고 했어? 돈이 있다고? 그래 뭐 어디 어느 재벌 총수처럼 수조원이라도 있나? 초혼이고 돈 있음 네 또래의 여자를 만날 것이지 어디 30살이나 어린 여자애를. 제발 당신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내 딸 좀 놔주고 이제라도 정신 차리게끔 도와주시오. 한참 20살이면 자기 인생 즐길 나이고 꿈을 위해 나아갈 아이인데 왜 하필 내 딸이야? 제가 그 남자를 붙잡고 통곡을 쏟아내자 그래도 양심은 있었던지 그 남자는 면목 없다는 듯 계속 죄송하다고만 하며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딸은 주저앉아 오는 저를 위로한답시고 곁으로 다가와 제 손에 가져다 자기 배에 가져다 대더군요. 몰랐는데 딸의 제법 부른 배에 손을 가져다 대니 미세하게 뱃속 생명이 톡톡 움직이는 게 느껴졌고 저는 하늘짝 놀라며 배에서 손을 걷었습니다. 아빠, 이미 늦었어요. 뱃속에 우리 아이, 아빠 손주가 이렇게 제 뱃속에 있고 이제 4개월만 있으면 태어나요. 저도 이 아이 엄마가 될 자신이 있고 이이도 사랑하고 존경해요. 아빠가 설사 결혼 허락을 안 해주시더라도 저는 이미 이 사람 아내예요. 아빠 반대하실 게 뻔해서 혼인신고까지 마쳤어요.
제발 이이와 저를 받아들여 주세요. 저는 아빠를 잃고 싶지가 않아요. 딸은 불편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더니 제게 혼인신고까지 해버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미 혼인신고까지 저들 둘이 다 마쳤으면서 대체 왜 결혼 허락은 받으러 온 걸까요? 내가 딸한테 대체 무슨 그리 큰 죄를 졌길래 딸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걸까?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지금까지 딸을 그리 애지중지 키워왔나? 너무 충격이 심했던지 저는 머리가 뱅뱅 돌기 시작하며 의식이 멀어지고는 끝내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진심으로 절망적이었고 하늘이 원망스러웠죠. 어쩌다 우리 딸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아빠로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밤 눈을 떠보니 저는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의식을 잃고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는데 차라리 제가 잠든 사이에 둘이 사라지기라도 할 것이지 버젓이 염장을 지르려는 모양인지 저에 대한 걱정을 하며 제 옆에 앉아있더군요. 제가 눈을 떴다는 걸 보자마자 딸은 또 울먹거리며 죄송하다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가뜩이나 없는 기운이 더 쭉 빠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말도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손끝에 딸 뱃속의 생명의 움직임이 자꾸만 떠올라 자꾸만 시선이 배 쪽으로 갔지만 감촉을 지우려고 주먹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다. 이혼해라. 뭐 그럼 되지. 그리고 아이는 나온 후 입양 보내자. 그거 말곤 방법이 없어. 이 아빠한테는 그 아이보다 네 인생이 더 중요해. 아니면 그 아이 당신이 혼자 키우던가. 민주야, 좋다 그래. 지금은 저 남자가 좋으니까 흔들릴 수 있는데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봐라. 너 30대서 새파랗게 젊을 때 저 남자 나이에 곧 환갑되는 거 순식간이고 더 나이 들면 저 남자 옆에서 병수발 들어야 할 텐데 너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냐? 그리고 힘들어하는 널 보며 이 무너지는 애비는 또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제발 내 말 들어.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나중에는 아빠 말 듣길 잘했다고 생각될 거다. 딸은 절레절레 고개를 저으며 아직도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며 나불대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발 그러지 마요. 입양이라니. 그리고 난 이 일을 진짜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나이가 중요해요? 아빠한테는 죄송하지만 절대 헤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아빠, 이가 아빠랑 같이 살 집 구한대.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살면서 친해져요. 응? 아빠도 이랑 지내다 보면 마음에 들 거야. 진짜야.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은 진작에 알았건만 일이 왜 이 지경까지 되어버린 건지 그냥 하염없이 슬펐어요. 심장이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아파서 저는 스스로를 견뎌내기 위해 소중한 딸과의 의절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넌 내 딸 아니다. 그대로 집을 나가서 살든 말든 알아서 해라. 다 필요 없어. 앞으로 네가 후회를 하든 고생을 하든 행복하든 이제 나와 아무 관계 없는 거다.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마. 여기서도 나가버리고 우리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서로 보지 말자. 저는 그 말을 하면서 제 손목에 있는 링거 바늘을 빼버리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인생은 그날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제가 행여나 돌발 행동을 할까봐 저를 꼭 붙잡는 그 남자를 있는 힘껏 두드려 팼고 그 남자는 피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냥 이대로 모든 게 다 끝이란 생각뿐이었는데 딸이 불러온 경비원들이 들어와서 저를 말리더군요. 딸은 옆에서 울기만 했지요. 그렇게 한동안 소동이 이어지다가 끝이 났습니다. 이후 저는 병원을 나간 후 바로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딸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어찌 보면 딸도 어른이 되었고 지 인생이 있는 건데 제가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 수도 없었고요. 어찌 보면 다른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정말로 행복할 수도 있는데 제가 나서서 오히려 그 행복이 무너질까봐 괴롭지만 서로 안 보는 게 낫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가 제게는 더 안 좋은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악자까지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명예퇴직자 후보에 오르게 되었고 저는 결국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딸도 떠나고 직장까지 잃게 되니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동안 저는 뭘 위해서 산 걸까요? 저는 한동안 집에서 틀어박혀 밖에도 안 나가고 살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가끔은 딸이 생각나서 집에서 혼자 훌쩍거리기도 했습니다. 딸도 딸이지만 그때쯤 손주가 태어났을 것 같아서 괜히 마음만 싱숭생숭하더군요. 그 어린 나이에 친정엄마도 없고 친정아빠도 없이 아이를 낳아서 얼마나 고생을 할지 걱정되어서요. 저는 자나깨나 딸만 생각하면서 밤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울함에만 빠져 살던 어느 날 가끔 연락하는 친구 녀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혼자 집안에 틀어박혀 지낸다는 걸 어디서 들은 모양이었는지 대뜸 그렇게 찾아왔는데 어질러진 집안 상태를 보더니 기겁을 하더군요. 자네, 이게 무슨 꼴이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래? 그깟 회사 그만뒀다고 세상 다 산 것처럼 이런 거야? 전 차마 딸이 50 먹은 남자랑 결혼을 했다는 말을 주변 사람들한테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저의 심장이었고 자존심과 같았던 딸이 이렇게 뒷담화 대상이 되게 할 수 없어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허나 눈치 빠른 친구는 단번에 제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했고 집안을 돌아보면서 딸이 집을 나갔냐며 물었네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저었습니다. 옷가지도 하나도 없고 자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 우리끼리 뭐가 어떻다고 말을 안 해. 그렇게 됐다. 이제 와서 말한들 달라질 게 뭐 있겠냐. 옛말이 딱 맞지.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 친구는 제 심경의 이상함을 감지하고 더 이상 못지 않은 채 정리되지 않은 집안을 청소해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이 와서 그런지 잔이 땡기더군요. 저는 짜장면과 짬뽕을 시켜서 안주 삼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기가 슬 돌자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면서 저는 눈시울을 붉히고 저도 모르게 딸에 대한 얘기들이 술술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말이야. 딸이 집을 나갔어. 지보다 한참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와서 허락해달라고 하더라. 내 딸 인생이 너무나 가엾고 너무나 아까워서 절대 안 된다고 허락해줄 수 없다고 결사반대했는데 둘이 이미 혼인신고를 했다가 뭐래나. 자식 키워봤자 하나도 소용없다더니 진짜 그런가 봐. 그러자 친구는 기가 막힌 듯 입을 다물지를 못하더니 이내 헛기침을 하고는 제 편이 되어주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착하고 착한 자네 딸이 어떻게 그러나? 뭐 혼인신고를 해? 아, 누구 닮아서 그렇게 간독호. 참 요새 젊은이들은 확실히 우리 때보다는 대범하다니까. 어떻게 혼인신고부터 덜컥 저지를 수가 있나? 혼인신고만 하면 다행이게. 내가 참 가정교육 허투루 시켰던 건지 이미 뱃속에 아이까지 자라고 있더라고. 친구는 한숨을 깊이 내쉬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친구와의 사이에 잠시나마 긴 침묵이 이어지다가 친구는 잔을 한 잔 들이키고는 저를 다독여 주었네요. 굳이 민주를 위한 변명을 하자면 아직 너무 어리잖아.
가 20살이면 한창 피 끓고 하는 청춘인데 뭐가 무서운 게 있겠어? 그 나이 때는 누굴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좋아하기도 하지. 물론 딸의 임신이며 혼인신고며 충분히 자네 마음을 이해 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미 엎질러진 물 자네가 100번 양보해서 받아들이는 게 어때? 자네 내가 알기로는 절대로 딸 못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지 않는가? 뭐 어쩌겠나. 딸이고 핏줄인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부모님 속을 얼마나 끓이면서 살았어. 안 그래? 지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 생기고 그러니까 결혼을 결정한 거지. 자네 딸 한번 믿어봐. 야무지고 똑똑한 애라서 그렇게 무턱대고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결혼은 안 했을 테니까. 친구는 제 어깨를 토닥거리며 저를 설득하려고 애쓰더군요. 나보고 이해를 하라는데 네 딸이라도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확 내질렀지만 친구는 만약 이 상황까지 온다면 자신도 별 수 없이 두 손 두 발 들고 허락했을 거라 하더군요. 지일 아니라고 쉽게 말하는 것이 얄밉고 화가 나 제가 차마 도저히 말하지 못한 것까지 확 불어버렸습니다. 내 딸이 데려온 남자가 몇 살인 줄 아나? 무려 100살이야. 신. 그래 좋아. 100번 1000번 이해해서 젊은 애들끼리 사고쳐서 결혼할 수 있지. 근데 우리 딸은 그게 아니었단 말일세. 내가 정말 창피해서 이 말까진 절대 안 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이해해보려고 해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안 돼. 사리가 나랑 고작 8살 차이 나는 게 말이 되냐? 그제서야 친구는 정말 충격을 받은 채 벙쪄 있었고 뒤늦게나마 내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지 알게 되며 더 이상 저를 설득할 의지를 잃었습니다. 전의를 상실한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눈물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제 삶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참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살다 죽어도 하나도 아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참. 자네 인생도 참으로 굴곡이 심하구만. 그럼 어쩐다냐? 나는 자네가 이혼해서 혼자 딸을 힘들게 키우는 걸 봐오면서 나중에는 그 딸 덕분에 호강하면서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를 어쩌나. 자네 정말 힘들겠구만. 사실 나도 자네에게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 조금 진정된 후 내 말을 들어보면 자네가 아마 살 희망이 생길 수도 있을 걸세. 친구가 제 손을 부여잡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 제 감정이 당시 떠 있어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냥 역없이 눈물을 다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위로받을 친구가 있다는 게 잘 살았다 싶고 정말 너무나 고맙더군요. 친구는 이 얘기는 제가 밝히지 않는 이상 무덤까지 가려 한다고 약속하고 힘내라고 의지를 다져주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정신을 차려보니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얼마나 마셨는지 온몸이 뻐근하더군요. 친구 녀석은 집으로 돌아갔는지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요. 저는 아픈 속을 부여잡고 화장실에 들락거렸습니다. 이제는 술도 지려야 한다는 생각이 드니 제 인생이 더 처참하게 느껴졌죠. 저는 하루 종일 속이 쓰려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했는데 순간 불현듯 생각이 번뜩이며 벌떡 일어나 미친 듯 통장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술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았던 그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깨어나고 끊긴 필름들이 조금씩 기억나기 시작하면서 정신이 번뜩 나 서랍 등을 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 장롱 서랍 속에 있어야 할 통장임의 현금이 하나도 없더군요. 진짜 인생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술에 취했던 그날 밤, 한참 동안 딸 때문에 울면서 앉아있다가 제가 퇴직을 했고 퇴직금으로 뭐라도 하면서 살아야겠다면서 이야기를 털어놨었는데 어제 그 친구가 위로해준답시고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하는 사업에 투자하라면서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가 수익을 엄청 보고 있다고 우쭐댔었는데 바로 그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내용이었죠. 내가 자네 상황이 너무 안 돼서 말해주는 거야. 돈 있으면 자식이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 안 는다니까. 돈이 효자고 인생의 동반자인 거야. 사실은 나 요즘 한 달에 1억은 번다네. 나는 명의만 빌려주고 투자만 한 건데 그렇게 매달 통장에 찍힌다니까? 자네도 해볼 텐가? 내가 진짜 아무한테나 소개 안 해줘. 자네가 오늘 한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말해주는 거라고. 이건 진짜 자네한테 내려온 동아줄이니까 다른 거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자네가 받은 그 퇴직금만이라도 투자를 해보게. 그럼 한 달에 2천만 원씩은 들어올 거라고. 어떤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 대강 이런 이야기들이었죠. 정신이 확실하게 나간 게 분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절 위로해준 게 고맙기도 하고 돈을 번다고 믿음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신뢰가 가서 슬기운에 바로 명예퇴직금으로 받은 1억을 친구의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도 모자라 객기를 부리고는 통장 비밀번호를 떠벌린 게 생각났어요. 그래도 돈까지 보낸 기억은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집안에 통장이 사라져 있던 것입니다. 비번을 알았으니 그걸 가져가 버린 것 같았어요. 저는 뒤늦게라도 수습하기 위해 얼른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럴 수가, 없는 번호라고 뜨더군요. 정말 말도 안 됐습니다. 저는 마치 귀신이라도 흘린 것 같았어요. 그토록 믿었던 친구이고 오래 의지했던 친구였는데 어떻게 이번 일을 계기로 내가 힘들어한 틈을 타서 날 이용해 먹는 건지. 며칠 전까지도 연락하고 지냈고 그날 밤 같이 술도 마셨는데 없는 번호라니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딸도 없는데 이제 그 돈마저 없으면 저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찾기 위해 그 친구를 아는 주변 친구들한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야, 너도 대식이 만났어? 설마 너도 당했냐? 아유, 내가 못 산다 진짜. 너 그동안 동창 모임도 안 나오더니 몰랐어? 그놈이 우리들한테 다 사기치고 다녔다고. 그래서 한동안 애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 너까지 피해를 봤구나. 저는 친구 녀석의 말에 망연자실하고 말았습니다. 저의 약한 부분을 다 건드려 놓고 결국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다니 그 누구보다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자식에 이어 친구까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다니 이 세상이 나를 벼랑 끝까지 밀어놓고 있다는 생각만 치밀었습니다. 저는 당장에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한 다음 직접 대식이 그 친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 녀석이 투자했다던 와인 가게를 찾아가면 흔적이라도 있을까 싶었는데 분명 시내 중심지에 번화가에 있다던 와인 가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 친구의 이름을 아는 가게 사장도 찾을 수가 없었지요. 친구 녀석은 이미 여러 건의 사기로 고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잡으면 제 돈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수사에 적극 협조했어요. 허나 이미 단단히 계획을 했던지 출입국 정보를 조회했더니만 이미 저 외국으로 도피해버려서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역시나 저는 뭘 해도 안 될 놈인 듯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 내내 저는 집안에서 괴로움에 술에 의지하게 되며
많은 악몽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 퇴직금으로 편의점이나 작은 카페라도 하려고 했는데 딸도 뺏기고 돈도 잃고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니 어찌 살아야 할지 맥이 풀렸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 술만 마시자 속이 점점 아파오더군요. 이렇게 술병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다니. 제 자신이 한심했지만 이미 저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차라리 이대로 눈을 감기만을 간절히 바랬네요. 그런데 삶은 제게 포기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보세요. 여보세요. 아저씨 정신이 좀 드세요? 어느 날인가 일어나 보니 제가 병원에 누워있더군요. 누군가의 신고로 병원에 온 걸까요? 어떤 사람이 저를 깨우다가 정신이 드는 걸 발견하니 의료진을 부르더라고요. 어쩌면 지금 병원이 아니라 저승에 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식이 뚜렷하지 않았고 그렇게 다시 정신을 잃고 며칠 내내 잠만 잤습니다. 또다시 저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에 잠을 깼어요. 눈을 좀 떠보니 의사와 간호사가 절 내려다보고 있더군요. 아마도 의사가 제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눈을 뜨자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고 다행이라고 하는 말까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제서야 제가 다시 살아났다는 생각이 들면서 안도감이 들더군요. 그런데 의사 옆으로 그토록 보고 싶었던 딸이 저를 내려다보며 울고 있더군요. 다 자기 탓이라면서요. 아빠 미안해요. 아빠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하는 줄도 모르고 나만 행복하겠다고 가버렸으니 다 내 탓이에요. 나 아빠를 안 보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식을 낳아보니 아빠가 날 어떤 마음으로 키웠는지 알 것 같은데. 그래서 이대로 아빠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라며 울부짖는데 딸 옆에는 여전히 그 나이든 남자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옷차림이 좀 젊어져서 셔츠 차림이라 그런지 전에 양복을 입고 왔을 때보다는 좀 더 젊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의 품에는 작은 아이도 안겨 있었는데 보는 순간 제 손주라는 것을 알았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눈물만 나더라고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딸은 저와 같이 살았을 때보다 혈색도 안색도 훨씬 좋아졌고 살도 통통하게 불어 행복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주의 나이를 슬쩍 보니 우리 딸 어릴 적이랑 아주 똑 닮아 있더라고요. 의사가 와서 제 몸 상태를 체크하고서는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버님, 여기 따님 덕분에 사셨어요. 아니, 어쩌다고 술을 그렇게 마시셨어요? 아직 젊으시긴 하지만 이렇게 과음하고 무리하시면 훅 가버리시는 거 순간입니다. 여기 따님이랑 이쁜 손주분 두고 그러시면 안 되죠. 세상 사는 게 참 힘드네요. 남들 다 재미나고 편안하게 잘 사는 세상. 왜 나만 이렇게 고난과 역경이 있고 힘든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전생에 딸을 팔아먹었나. 참 큰 죄를 지은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비 온 뒤에는 땅이 굳는다는 말 아시죠? 당장 힘든 일이 있으신 모양인데 제 경험상 시간이랑 가족만큼 좋은 약은 없습니다. 이렇게 든든히 지켜주는 가족분들이 있으시니 곧 다 편안해지실 거예요. 딸이 제 초췌하고 마른 모습에 가슴이 아팠던지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딸이 원망스러운 나머지 이게 다 딸 때문이라는 생각에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허나 의사는 분위기로 눈치를 챘는지 고맙게도 차분하게 제 말을 들어주었고 마치 제 기분을 다 이해한다는 듯이 친절하게 다 받아주더군요. 저는 그러고도 엉망인 몸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주 큰 병실에 혼자 쓰고 있었는데 딸과 사위가 제가 참으로 걱정스럽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뭘 이고지고 오며 뺀질나게 드나들더라고요.
여전히 고집만 남았던 저는 제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두 사람을 받아줄 수 없다고 그 병원에 있는 내내 딸을 빼앗아간 녀석을 외면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젠 제 고약한 말에 그러려니 넘겨버리고 딸과 그 남자는 참으로 끈질기게 매일같이 찾아와서 제 수발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연히 병원비면 뭐며 돈 좀 있다던 사위가 다 부담한 것 같았어요. 제가 누려보지 못한 호화스러운 병원 생활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갑갑해져 갔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회진오는 의사에게 지금 제 상태가 어떤지, 언제까지 병원에 있어야 하는 건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마침 딸도 그 시간에 없었어요. 아, 지금 속이 많이 안 좋으세요. 검진 결과 이에서 작은 혹도 발견돼서 치료했고요. 그러니까 좀 더 편히 쉬다 가시죠. 뭐 어때요? 눈치 보실 거 없으세요. 여기 따님, 그러니까 사모님 병원이잖아요. 저는 의사가 제 몸에서 작은 혹을 다 떼어냈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 병원이 사모님, 그러니까 내 딸의 병원이라는 말에 더 깜짝 놀랐습니다. 내 몸 상태가 나빠져서 헛소리가 들리는 건가 해서 말입니다. 뭐요? 사모님이 누구요? 내 딸이 병원 사모님이라고요? 네, 아무래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님 따님이 여기 실질적인 대표세요. 딸을 참 잘 키우셨습니다. 세상에 아버님께서 무슨 복을 그리 다 받으셨는지 어떻게 우리 병원장님 같은 인성 좋고 능력이 있으신 분을 사위로 맞이하셨대요. 정말 대단하세요. 순간 머리가 띵해져 오며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맙소사. 얘기 끝에 저는 깨닫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멱살 잡고 후드려 팼던 반백살 사위가 사실은 의사이며 병원장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까지 더듬었고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마음이 스르르 풀리며 이상하게 불안한 나중에서도 묘하게 안심이 들었습니다. 절벽 끝자락에 있나 했더니만 하늘에서 다이아몬드로 만든 도마줄이 내려오다니. 우리 민주 정말 대단하다. 제 넋두리에도 불구하고 제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미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중에 딸이 들어와 의사한테 더 이상 자세한 건 물어볼 수가 없었는데 딸이 밖에서 얼추 얘기를 들었던지 먼저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사실대로 말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냥 나도 그 사람도 아빠가 그 사람이 가진 것 외에 그 사람 자체만으로 보고 사위 삼아주길 바랬는데 편견을 깨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여기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병원장님이었던 그 일을 만나게 되고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이미 나는 내 미래를 결정해버렸어요. 난 절대로 우리 그이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좋아한 게 아니야. 사람들이 나보고 돈 보고 결혼했다고 수군대는 것도 싫고 그래서 아빠한테도 그런 조건을 걸고 허락받고 싶지 않았던 것뿐이라고요. 딸은 담담하게 그 남자가 이 병원의 원장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기분이 좀 이상하더군요. 겉으로 보기엔 참으로 맹하고 허술해 보이는 양반이 이 으리으리한 병원의 원장이라니. 이건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나 시댁 쪽에서도 결혼 허락받지 못했어. 이인혜 쪽에서도 내가 너무 어리고 집안도 별로라고 탐탁지 않아 했거든. 내가 조건 보고 이 남자와 혼인신고한 줄 알고 나도 시어머니랑 시누이들한테 머리채 몇 번 잡혀봤어. 근데 다행히 애 낳고 잘 사는 모습 보여주니까 조금씩은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 같더라고. 이것도 시간이 필요한 문제 같아. 아빠처럼. 워낙 잘 빼입었던 집안이니 따지고 들어도 우리 집안이 한참 기울긴 했죠. 미안했습니다.
딸에게 힘이 돼주지는 못할 망정 짐이나 되고 부담이나 줬으니. 그렇다고 저는 여전히 딸이 잘한 결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 30살이나 나이 차는 남자와 결혼했을 때는 그에 따른 갈등도 크게 도사리고 있었으니까요. 너도 참 별나다. 그 어린 나이에 네가 병원장 사모님이 된 걸 축하해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신행 문제 때문에 딸이 고생했을 생각을 하니 못난 애비 때문이란 생각에 참으로 씁쓸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 역시 사람인지라 다행이란 생각도 들더라고요. 비록 나이가 차고 넘칠 정도로 많긴 하지만 그래도 능력이 있고 집안 좋은 남자였으니 말입니다. 사위가 병원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좀 달라 보이기까지 했죠. 이후 저는 병원에서 퇴원해서 딸네 집으로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위가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며 제 운전기사 노릇을 자처하는데 제게 살뜰하게 아버님 하며 제 비밀을 맞추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아버님, 내 집처럼 편하게 있으세요. 저는 민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민주 아버님이시니 제 아버님이시죠. 비록 동생 뻘되는 사위지만 제가 온 힘을 다하여 아버님의 최선을 다해 사위로서 잘 모시고 효도하겠습니다. 절대 아버님, 다신 혼자서 술 마시면서 살게 하지 않을게요. 약속드리겠습니다. 라고는 저를 위한 제대로 된 방도 하나 내주었다고 그 안에 특별히 안마의자까지 넣었다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딸이나 사위 말 맞다나 몸이 회복될 때까지는 잊고자 했네요. 어차피 돈을 뺏겨 제대로 된 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사위가 이내 도착한 곳은 땅값이 비싸기로 소문난 곳에 지어진 단독주택이었는데 어마어마한 대저택에 딸이 살고 있더군요. 마당만 대충 100평이었고 거의 화원을 옮겨놓은 수준으로 고급스러웠습니다. 집 안에는 유럽풍 대리석이 바닥에 깔려 있었고 주변 장식품이나 그림들도 드라마에서 본 재벌집처럼 모든 게 비싸 보이기만 했죠. 어찌되었든 저는 딸이랑 사위 덕분에 그 고급 저택에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사위와는 아직 어색하긴 하고 제가 사위한테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온 초반에 워낙 못되게 대한 것들이 뒤늦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위와 딸은 아침마다 제 방에 와서 무난 인사를 했고 어디 아픈 데는 없냐고 제 상태를 확인해 줍니다. 반백살이라는 사위에 적지 않은 나이에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돈이 많아서 그런지 자기 관리도 철저히 하고 운동도 많이 해서 제 몸보다 몇 배는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 딸은 얼마 가지 않아 또 둘째를 갖게 되었습니다. 첫째 손주에 이어 둘째 손주도 곧 태어날 예정이라 하니 제가 송구스러움에 고급주택을 나간다고 해도 붙잡고 매달 두둑히 용돈을 주며 곁에 있기를 바라더라고요. 이걸 장점이라고 꼽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차이가 가끔은 저랑 나이대가 비슷해서 그런지 친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지내다 보니 사위가 누구보다 인성이 바르고 좋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딸이 역시나 아무나 좋아할 사람이 아닌데 모든 것을 버리고 선택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 저는 이제 우리 딸이 누구보다 사위와 손주들이랑 행복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제 사연을 보고 덜어는 제가 참으로 간사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누구라도 제 상황이 온다면 저와 똑같은 선택을 했으리라 스스로에게 변명을 하곤 합니다. 사위도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해요. 첫째 손주가 딸이고 이름이 예진이인데 만약 예진이가 자기보다 30살이나 많은 남자를 뱃속에 혼수까지 품고 혼인신고까지 한다면 본인은 저보다 더 했을 거라고요. 아주 치를 떤다는 얼굴을 하며 개거품을 물고 쓰러졌을지도 모른다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뒤늦게라도 결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아버님 정말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반백살 넘은 사위의 애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딸 덕분에 저는 예쁜 손주들도 보고 든든한 사위도 보게 되었습니다. 가시밭길이던 제 인생에도 꽃길이 열리기는 하네요. 다만 사위가 아무쪼록 언제까지나 건강해서 젊은 딸과 어린 손주들 곁에 오랫동안 머물기를, 그래서 언제까지나 행복한 가정 속에서 살아가기를 아비로서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제 기적 같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언제나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